자, 열 먼저 볼 건데 온도와 입자의 운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라는 개념을 먼저 볼 거야.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온도가 예를 들어서 25도다. 우린 섭씨를 많이 쓰니까 25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0도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누가 훨씬 더 뜨겁니? 25도씨가 더 뜨겁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0도씨는 25도보다는 차갑다라고 알면 될 건데, 일단 이렇게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한다라는 개념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온도와 입자의 운동을 보면,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온도는 금방 위에서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지. 얼만큼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활발하지 않고 둔하게 움직이느냐,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온도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물체의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체의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맞아? 자, 이렇게 물체의 온도가 낮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 그에 반해서 물체의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뭐라고 했냐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경우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가열하게 되면 당연히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게 이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물체를 두드려 혹은 튕길 때도 운동이 활발해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운동이 활발해지면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뭐 그런 개념 있다라는 거 그냥 기억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쉽게 모식도로 그려놓으면 이거야. 차가운 물 속에 입자를 보게 되면, 물의 입자를 보게 되면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 그래서 둔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입자가 이렇게 움직인다, 두 개 표현을 했어. 그에 반해서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물 입자가 어떠니? 여기 이렇게 네 개 표시가 되어 있지.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 즉, 나중에 시험 문제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네 개 있고, 네 개짜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걸 알아둬야 돼. 그거를 표현을 해놓은 게 이렇게 네 개, 네 개, 여기 두 개. 그러면 얘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얘는 뭐야? 온도가 얘보다 더 높은 온도의 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모식도로.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온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 열이라는 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열의 정의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대. 그러면서 열의 이동 방법이 세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대류와 그 다음 복사라는 형태의 세 가지 열의 이동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 봅시다. 전도. 고체에서야. 중요한 게 이거야. 고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고체라고 했으니까 쇠젓가락 얘기합시다. 쇠젓가락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촛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촛불과 닿는 요 쇠젓가락의 끝에 요 부분부터 어떻게 될 거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 거야. 그러면서 그 옆에 입자로 또 활발해지고 또 옆에 입자도 활발해지고 이런 식으로 열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옆에 있는 입자한테 옆에 있는 입자한테 옆에 있는 입자한테 차례로 전달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활발해지고 그 다음 여기 활발해지고 여기 활발해지고 여기 활발해지고 여기 활발해 옆으로 점점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이 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에서? 고체에서 나타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 뭐다?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다 보니까 밥 먹으라고 했어, 엄마가.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딱 국을 한 숟가락 뜨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 받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국그릇에다가 숟가락 넣어놓고 갔다가 전화 받고 왔어. 그래서 먹으려고 입에 딱 댔는데 아이 뜨거워 하면서 숟가락을 던지겠지. 왜 그래? 뜨거운 국에 그 숟가락을 담가두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지는 거 뭐야? 국의 뜨거운 높은 온도의 국에서 열이 어떻게? 숟가락으로 점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손잡이까지도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전도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 다음 이런 날 아니면 조금 더 추워지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의자에 앉아보게 될 거야. 그러면 의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 나무로 된 의자도 있을 거고 쇠로 된 의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된 의자가 있을 건데 금속으로 된 의자가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쓰는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 금속으로 만든 이유는 열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음식을 익히고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프라이팬을 쓰게 될 건데 그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보게 되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열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손잡이에 이러한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나중 되면 이제 거기도 뜨거워지게 되니까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요리하는 부분은 금속으로 만든 건 요 전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은 금속이 열이 잘 전도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조리용품들, 즉 냄비나 프라이팬은 다 뭘로 되어 있어? 바닥은 금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에 반해서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물질은 플라스틱이나 나무, 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비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큰 웍의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거나 그 다음 냄비 받침, 튀김 젓가락, 오븐 장갑, 오븐 장갑은 천으로 되어 있고 튀김 젓가락은 나무로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다. 즉 전도된 열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잡거나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열의 이동 방법 고체에서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대류야, 대류. 자, 대류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류는 지금 여기 따뜻한 이 대기 중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언제 얘기를 했니? 수온약층이랑 혼합층이랑 그 다음에 그 밑에 심해층 얘기를 했었을 때 뭐라고 했어? 위에 온도가 더 높고 밑에가 낮으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위아래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을 하고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 얘기는 왜?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가우니까 대류가 안 일어난대. 그 얘기는 반대로 뭐야?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우면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봤었을 때 대류는 어디에서? 액체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얘는 기체에서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건데 이 대류에서는 아까 전도와는 다르게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한다. 전도는 뭐니? 입자의 운동이 이웃 입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대류에서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전도는 입자는 가만히 있어. 열을 옆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끓는 물에 대류. 자,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 밑에 뜨거워진 물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 그에 반해서 비교적 차가운 물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전자에 넣고서 물을 끓이던 냄비에 넣고 불을 끓이던 어떻게 되니 이쪽 면만 가열을 해도 충분히 다 달궈진다라고 보면 될 거야. 뭐 요즘 많이 쓰는 하이라이트나 무슨 인덕션이나 보면 바닥으로만 열을 전달해 주는데도 물이 팔팔팔팔 끓는다고.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야. 일부러 3단으로 최고 높은 곳을 여기까지 굳이 않아도 밑에만 이렇게 살짝만 제일 작은 1단으로만 가스레인지를 작은 불로만 켜도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다 팔팔팔팔 끓어오른다라는 거지. 즉 대류에 의한 현상에 의해서 밑에만 가열해도 이 안쪽은 골고루 데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고 혹은 에어컨을 켜면 방 전체가 차가워지는 것도 다 대류에 의한 현상이 되겠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얘기가 따로 안 나오겠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빽빽하느냐 뭐 그건데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 우리 밀도, 용해도, 물질의 특성 했을 때 요거 기억나니? 그러면 물을 막 끓인다라고 칩시다. 물을 막 끓여 밑에서 끓는다라고 하면 여기 물 입자들이 어떻게 되겠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 얘기는 뭐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막 움직여야 되니까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야. 질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되니? 부피는 증가하게 되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밀도하고 부피하고는 서로 반비례니까 밀도가 커지면 부피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된다고. 밀도는 작아진다라는 건 가볍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밑에 뜨거운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 위에 있던 물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온 애들 비해서 차갑지. 차가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작다고. 부피가 작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지게 된다라고.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 그 찬물은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야. 자, 공기도 마찬가지야. 밑에서 가열된 공기는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가.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는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커져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이 대류의 현상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지.
맞니? 우리는 이거 밀도라는 개념을 한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사라는 열의 이동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복사는 열이 물질에 도움이 없는데도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복사.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난로 옆에 난로를 놓고서 이렇게 손을 갖다 놓고 불을 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 난로하고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니 열이 직접 이동을 해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이게 복사라고 할 거고, 가장 많이 들어본 복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 복사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야. 그치? 태양 복사.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이 된다. 대부분 비대에너지의 형태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열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한여름에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한데 떼학볕 햇빛이 비치는 데 가서 있으면 어떻게? 덥지. 땀이 삐질삐질 나올 거고. 왜? 이 태양 복사 열이 직접 이동을 하는 것을 그늘이 막아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복사라고 열을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서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을 촬영하면 온도 분포를 알 수가 있지. 그래서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 접촉식으로 이제 체온을 재고 이렇게 온도가 체온이 높으면 다시 집에 가라고 하고 그런 거를 할 때 나중에는 이게 접촉하고 하면 서로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열화상 카메라 놓고서 적외선 카메라 놓고서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의 그 온도에 따라서 색깔별로 나타나게 돼서 조금 높다라고 하면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차단을 했었던 거. 마찬가지로 이런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을 촬영하면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는 건 뭐야? 복사에 의해서 열이 이동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도, 대류, 복사라고 하는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둘 때 요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우리가 학교에서 책을 친구에게 줄 때 비유를 해놓은 건데 여기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여기 짱구가 책이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짱구한테 책을 줄 거야. 책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책을 어떻게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던져. 여기 끝에서 끝에 던져서 짱구한테 책을 던져줄 거야. 그러면 짱구가 직접 책을 이렇게 받겠지. 그러면 여기 교실 공간을 이렇게 책이 날아가겠지. 즉 책을 던진다라고 하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복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복사는 책을 집어 던졌을 때 복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들고 갖다 주는 거야. 여기 친구들 있으니까 옆으로 가서 직접 가가지고 자 책이야 하고 전달을 해줄 거야. 직접 내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지. 책을 직접 들고 간다. 입자가 열을 직접 이동시키는 대류와 같다라는 거지. 자, 맨 앞에 친구 A, B, C, D, E 이렇게 짱구가 여기 뒤에 있어. 그러면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전달해줘도 되겠지. 우리가 시험지 나눠주듯이 이런 식으로 책을 친구들이 전달해주겠어. 이웃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열이 차례로 전달되는 전도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조금 생소하겠지만 책을 던진다 뭐야? 복사. 그 다음에 책을 전달해준다 전도. 그 다음 내가 직접 갖다 준다 대류.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열의 전달 방법이 대류냐 전도냐 혹은 복사냐라는 개념도 잘 기억을 해둬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책을 전달해 주는 것도 요거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른쪽에 1, 2, 6번까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니?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의 운동도 활발해지고, 물체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지금 보면은 입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모식도로 그려놨는데 온도가 높다?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겠지. 그럼 누가?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 그 다음 얘가 조금 더 많네. 가, 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표시가 있어. 이게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많냐 적으냐, 혹은 이렇게 봐도 돼. 입자 사이 거리가 멀은 애가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애가 되겠지. 그게 가장 온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를 놓고 봐도 상관없어. 자,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한다. 맞니?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한다. 얘는 뭐야? 대류. 맞니?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다. 아이고, 잘못했지. 대류니까 얘 틀렸고. 자,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 맞습니다. 복사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을 한다. 이거 뭔 얘기야? 전도 얘기라는 거지. 틀렸네.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도 열이 이동할 수 있다? 맞아? 복사. 맞네. XO, XO.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주전자 속에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진 애들이 될 거니까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야. 이거에 뭐에 의한 현상이다? 대류에 의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류가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은 여기처럼 액체에서도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 될 거고, 어디에서도? 기체에서도 일어나는 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액체뿐만 아니라 기체에서도. 우리 공기 중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공기 중. 자, 금속막대 한쪽 끝이 불에 닿아 있으면 반대쪽도 뜨거워져. 점점 뜨거워지게 될 거야. 자, 뭐가 되니? 나는 고체니까 열이 옆으로 이동을 하네. 입자가 열의 에너지가 입자 옆으로 다음 입자로 전도가 되겠습니다. 냄비 아래쪽을 가열하면 냄비 속 물이 전체적으로 데워진다. 물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간다. 차가운 물 밑으로 내려온다. 뭐가 되겠어? 대류. 모닥불 옆에 손을 가까이 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공간 사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손이 따뜻해진다. 열이 어떻게 되니? 복사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태양의 열이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로 전달된다? 복사가 되겠네. 우주 공간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대기권에도 아무것도 없어. 자, 에어컨을 켜면 얼마 후 방전체가 시원해진다. 에어컨 어디에 있니? 위에 있네. 위에 있어서 차가운 바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전체가 다 시원해지게 되네. 대류가 되겠네. 뜨거운 국에 담가 놓았던 숟가락 고체가 되겠지. 손잡이까지 뜨거워진다. 전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 자, 이러한 열의 이동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냉난방 기구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냉방기, 난방기를 설치를 하게 될 때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효율은 떨어지겠지만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되겠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실제적으로 따뜻한 거, 차가운 게 덜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낭비겠어. 그러니까 이런 냉난방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방 우리 열이 전달되는 형태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난방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설치를 하고 냉방기, 즉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공간 안에서 난방기 혹은 냉방기를 설치를 했었을 때 어디가 효율적인 대류 현상을 잘 이용을 하게 될 거야. 자, 난방기를 켜면 따뜻해진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지금 막 난방기를 켰어. 그러면 이 주위가 어떻게 되겠어? 뜨거워지겠지, 따뜻해지겠지. 그러면 그 따뜻해진 공기는 어디로 갈 거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겠지. 맞아?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다시 내려오게 될 거고 따뜻한 공기는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 난로를 바닥에 설치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지. 왜? 여기다 설치를 하면 뜨거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 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치? 그럼 밑에 차가운 공기가 다시 또 난로에서 데펴지면 위로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서? 전체적으로 방 안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지. 맞니? 그러니까 난방기를 설치할 때는 어디? 바닥에 설치를 하는 게 낫겠다. 자, 만약에 아니야? 난 싫어. 여기다 설치를 할 거야, 난방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따뜻한 공기는 어디라?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어. 그럼 계속 밑에는 차가운 공기는 계속 밑에 갈 거야.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계속 위에서만 이렇게 돌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는 춥고 위에는 따뜻해. 근데 우리 사람의 키가 2m 이상 되지는 않잖아. 3m씩 돼가지고 머리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때 침대에서 자지 바닥에서 자지 위에서 자지 않잖아.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난방기를 위에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난방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게 맞겠어? 바닥에 설치를 하는 게 효율적이 될 거다. 왜? 공기가 대류를 하기 때문에. 자, 그에 반해서 에어컨을 봅시다. 에어컨을 켜게 되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겠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차가운 공기가 있을 거고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차가운 공기 오니까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된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와.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여기 머물다가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바람과 섞여서 어떻게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게 될 거야. 그럼 밑에 있던 뜨거운 공기 또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계속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계속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방 전체가 다 차가워지겠지. 맞니? 이게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에어컨은 위에 설치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지. 근데 싫어. 난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에어컨은 여기다 설치를 할 거야. 바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차가운 바람이 여기 이렇게 와서 바닥에 깔리겠지. 바닥에 차가운 바람이 깔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 공기는 다 위쪽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겠지. 위쪽으로. 그럼 여기는 뜨거운 공기들이 계속 있을 거고. 왜? 뜨거운 공기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밀도가 작아서 위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을 거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밑에 바닥에 계속 있을 거야. 그러면 어때? 바닥은 차갑고 밑에 바닥만 차갑고 에어컨을 바닥에 설치를 하면 위에는 더워. 그러면 우리 서서 생활하고 앉아 있을 텐데 시원하려면 어떻게 돼? 항상 누워 있어야지 바닥에. 맞아? 그러니까 이 밑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어컨은
저렇게 시스템 에어컨 다 천장에다 달아놓는 이유가 그거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뭐 냉난방기가 한 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대로 쓰는 거다라고 보면 돼. 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방기는 밑에다가 놔야 되고 냉방기는 위에다 놓는 게 맞다. 그런데 뭐 한 대로 같이 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대로 위에다가 놓고 쓰는 것 뿐이야. 근데 효율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난방기를 쓸 때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왜 키면 항상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밑에는 춥고 위에는 따뜻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거 이해됐니? 난방기는 어디? 밑에. 냉방기는 어디? 위에 설치를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왜? 대류현상 때문에 그렇다. 대류현상 뭐? 뜨거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단열이야. 단열. 단식 뭐야? 단식 뭐야? 밥 먹는 거를 끊는다라는 거잖아. 단열 마찬가지로 열을 차단한다. 열을 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야. 자, 아까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어. 전도하고 대류하고 복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열에 이동하는 방법을 차단을 해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차가운 둘 다 해당이 될 거야. 그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열의 이동을 차단할 거야. 그러면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럼 나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뜨거운 거 온다라고 생각해볼게. 내가 차가운데. 그럼 차단을 시켜놓으면 나는 계속 차가웠게 될 거고, 내가 뜨거운 물체라고 하면 내가 뜨거운데 차가운 걸 막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 성질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단열을 한다라고 하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열의 이동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열이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열의 이동을 모두 막으면 단열이 잘 된다라는 거야.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열의 이동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류하고 복사만 이렇게 막았어. 전도만 되게끔. 그것보다는 전도나 대류 혹은 전도나 복사 이렇게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만 단열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온병 혹은 주택의 이중창, 우리 거기 거실에 보면 바깥에 창이 두 개로 되어 있어. 유리창이 2단으로 되어 있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 아이스박스나 방한복 이런 게 다 단열의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단열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열의 이동을 막는 물질을 단열재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열의 전도성이 느린 물질일수록 단열이 잘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의 전도성이 크다라고 하면 단열재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솜이나 우리가 스타이로폼이나 그 다음 뽁뽁이라고 하는 거 있지. 물건 살 때 쓰는 뽁뽁이, 포장할 때 쓰는 뽁뽁이, 이런 것들이 내부에 공기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열이 전달하는 형태인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울이 됐었을 때 여기 창에다가 뽁뽁이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물 뿌려서 붙여놓게 되면 차가운 바깥의 온도로부터 집안을 조금 더 차단을 시켜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고,
반대로 여름에도 그래. 여름에 햇빛 찌르고 있을 때 뽁뽁이 붙여놔도 훨씬 더위를 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폼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일폼도 거기다가 막아놓게 되면, 그리고 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옷에다가 옷 안에 두꺼운 솜 집어넣게 되면 한겨울에, 여름에 뭐 솜 들어간 옷은 입지 않을 건데 겨울에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우에 굉장히 두꺼운 형태의 옷을 입지. 그 사이에 두꺼운 솜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 솜에는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의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 그러니까 차가운 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따뜻한 것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차가운 것도 막아주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 그런 솜바지 같은 거, 솜옷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 자, 여기 보온병 같은 진공 상태라고 보면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없어. 진공이 진공. 공기를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 자체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전도나 대류, 전도 같은 경우는 고체지, 대류나 액체나 기체가 있어야만 열이 전달이 될 건데, 진공이면 그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 자체가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진공 상태는 전도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 복사는 못 막겠지만 뭐를 막을 수가 있어?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열이 차단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은도금을 한다거나 은박지, 알루미늄 박을 단열재로 쓰게 되면 열을 반사시키는 애들이에요. 얘는 은도금이나 은박지, 알루미늄 박. 그러니까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쓰는 단열재라고 보면 될 건데, 자, 여기 보온병 봅시다. 굉장히 보온병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쓰지. 우리 물 마실 때 혹은 선생님 같이 텀블러 같은 거 쓸 때 차가운 물, 겨울에 따뜻한 물, 이제 산에 갈 때 뜨거운 물 가지고 가서 커피도 타 먹고 컵라면도, 왜냐면 요즘엔 취사가 안 되니까 산에서. 그럴 때 이 보온병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입구에 이중 마개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이중 마개야. 마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중이라는 건 마개 하나 있고 마개 하나 있고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 공간이 여기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즉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면 벽이 두 개로 되어 있어. 이 벽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진공이야. 진공이니까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온병 내부 안을 보면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 도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빛의 반사를 어떻게 되니? 차단한다라고 했지. 열을 반사를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보온병에 대한 단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중막에는 전도를, 그다음에 여기 이 이중벽 사이의 진공은 전도와 대류를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은도금이 됐습니다. 복사를 차단하게 됩니다. 요거 내용들 기억을 해둬야 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알겠니? 자, 우리 주택을 봅시다. 주택을 보면 주택을 옆에서 이렇게 딱 잘라 놓게 되면 여기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집어넣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스타이로폼 보면 중간중간에 공기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밖에서 추워도 더워도 안에는 열이 차단되기 때문에 덜 춥고 덜 덥게 만들기 위해서 벽돌 사이에 이런 식으로 스타이로폼을 집어넣게 된다. 그 다음 이중창을 써. 창을 하나 넣고 창 하나를 또 넣죠. 아니면 창을 하나 넣더라도 거기 유리를 보면 유리가 중간이 비어있는 두 개의 유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이중창. 여기에 뭐야? 이중창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 있다.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우리는 벽을 허물어서 사용을 할, 벽을 허물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한번 거기
아파트 지을 때는 보기는 힘들 텐데 그 개인 주택 같은 거 지을 때는 이렇게 가서 옆에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아파트는 대단위로 하니까 아예 그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아예 안에가 안 보이게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일반 이렇게 단독 주택 같은 거를 지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거든. 그럴 때 보면은 콘크리트로 전체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저걸 다 붙여.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이로폼이라든지 아니면 단열재 무슨 황금색으로 된 거, 노란색으로 된 거 그런 단열재들을 다 붙여놓고 거기다 또 외장 벽을 또 붙이지. 이런 식으로 단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단열재들을 집어넣는 거를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야. 한번 지나가다 한번 유심히 공사하는데 한번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집에 가서 이중창 베란다에 있는 그 유리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거기에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창이 하나가 아니지, 하나 열고 또 하나 열어야 되지,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다 보게 되면 이제 단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에 이용해서 오른쪽에 여기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아이스박스 이용을 하지. 이 아이스박스 언제 이용을 하니? 소풍 갈 때 거기에다가 음료수도 넣고 김밥 쉬니까 김밥도 집어넣고 하지. 그러면서 거기 뭐 드라이 아이스도 집어넣고 아니면 얼음도 집어넣고 하는 때인데, 이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어.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 그 안쪽을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그런 거 되어 있는데도 가운데 부서서 보면 거기에 스타이로폼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서 내부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 소방관들이 입는 방열복이 있지. 실제적으로 그 화재 현장에 가면 굉장히 뜨겁거든. 그러니까 그 방열복을 입지 않고서는 그냥 다 어떻게 돼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외부의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소재로 방열복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도 어떻게 되니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열복도 단열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방한복이 뭐니? 겨울에 추운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경계 근무를 쓸 때 어때? 추우니까 옷을 막 5개, 6개씩, 7개씩도 껴입었어. 왜 그렇게?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솜털을 넣어서 만들다거나 아니면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있는 거, 내복을 얇게 2개, 3개씩 겹쳐 입게 되면 그 옷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열의 이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거보다는 얇은 거를 여러 겹 입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것들 단열에 이용이 될 거고, 그 다음 집에 보면 대부분 커튼이 있어. 커튼이 있는 이유는 뭐 멋있게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강한 햇빛을, 강한 열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차가운 냉기를 차단하는 그런 단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커튼을 설치하기도 하고, 카펫이나 담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어놓고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이동을 막아주거나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을 해주는 것들도 다 단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7번,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난방 기구를 설치할 방안의 모습이다.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갔니?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지. 위로 이동하므로 난방기는 어디? 여기 A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거다. 효율적이다라는 거지. 맞아?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무거우니까,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지. 아래로 이동하므로 냉방기는 어디? B에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자, 솜과 스타이폼은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어?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지.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단열 효과가 훨씬 좋을 거지. 적게 포함하고 있으면 좋은 단열재가 아니니까. 틀렸네. 열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만 막으면 된다? 아니지. 3가지 다 막아야 더 효율적이라고 했지. 전도, 대류, 그 다음 뭐야? 복사까지 다 막아야 효율적이다라고 했어.
이건 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맞니? 그 다음 주택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바닥에 카펫을 깔면 주택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일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한 벌 입는 것보단 얇은 옷을 여러 벌 걸쳐 입는 것이 더 따뜻하다. 공기층을 여러 개 만들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내복 두 벌 입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두꺼운 외투 파카를 입는 것보다는 내복을 두 개, 얇은 내복을 두 개 껴입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열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열의 이동과 관련된 실험을 여기서 지금 나타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먼저 유형 첫 번째 뭐냐면 고체에서 열의 이동인 전도의 형태를 보게 될 건데, 자 여기다가 금속막대에다가 촛농을 똑똑똑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고 촛농이 굳기 전에 이러한 나무막대 이쑤시개나 성냥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가 고정을 시켜 놓을 거야. 그리고 놔두면 굳어가지고 이게 나무막대가 서 있겠지. 그 상태에서 이쪽 한쪽 끝을 가열을 할 거야. 금속막대를 가열하게 되면 처음에는 1, 2, 3, 4번의 막대가 다 붙어 있다가 어디부터 요 나무막대가 쓰러지게 되면 1번부터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지. 이 얘기는 뭐야? 1번 쓰러지고 2번 쓰러지고 3번 쓰러지고 할 거라고. 촛농이 녹아서. 그 이유는 왜 여기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한 곳부터 가까운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열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지. 그치? 자, 여기를 가열하는데 4번이 먼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맞아? 이거 아무리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왜? 열이 여기 가열하는 금속막대 이 부분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열이 전달이 된다. 그 이유는 열이 전도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제 1번 한번 풀어볼까? 자, 그림과 같이 성냥개비를 금속막대 촛농으로 세워 붙인 후 알콜 램프로 금속막대 한쪽 끝부분을 가열할 거야. 여기서부터 가열을 하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옳지 않은 거야. 열은 A에서 B 쪽으로 전달돼? 가까운 쪽인 이쪽에서 가열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전달되겠지. A에서 B 쪽으로 전달되는 거 맞는 내용이 될 거고, 성냥개 B는 이쪽에서부터 전달되니까 A부터 떨어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금속막대 내 입자가 이동하여 열이 전달된다. 자, 입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열의 전달 형태는 뭐니?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 책을 내가 이렇게 들고 갔다가 짱구한테 줬어. 내가 이동을 해서 가서 줬어. 그게 뭐라고 했는데? 대류라고 했지.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얘가 지금 입자가 이동하여 열이 전달된다?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 방법이야. 대류는 기체와 액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에서 입자를 어떻게 하니? 입자는 가만히 있고 열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책을 뒤로 가고 보내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옳지 않은 게 3번이 될 거야. 자, 알콜 램프를 A 쪽으로 가까이 하면 가열하면 성냥개비가 더 빨리 떨어진다? 이걸 좀 확대를 해놓을게. 자, 여기에 A가 여기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불을 여기서 하다가 여기로 옮겼어. 여기보다 이쪽으로. 그러면 처음에 알콜 램프가 1번에 있을 때 여기가 떨어지는 시간이 10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알콜 램프를 여기 2번에다 갖다 놓을 거야. 그러면 10초보다 더 단축이 되겠지. 더 빨리 떨어지겠지. 맞아? 알콜 램프를 A 쪽으로 더 가까이 한다? 그러면 성냥개비가 더 빨리 떨어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금속막대 대신 유리막대를 이용하면 성냥개비가 더 느리게 떨어진다. 아까 열 전도성 얘기를 했었을 때 누가 전도가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했어? 금속이 빨리 일어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유리막대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금속보다 전도 유리 전도 뭐라고 해야 돼? 전도가 누가 더 빨라? 금속이 더 빠를 거라. 유리는 더 더디다고. 그러니까 유리막대를 이용하면 성냥개비가 더 느리게 떨어진다라는 거. 얘도 맞는 얘기가 될 거야. 맞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돼? 자, 두 번째 유형 2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 우리는 대류라고 했습니다. 자,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 대류인데 요거 많이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되게 유형 3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 자, 뭐냐면 차가운 물이 담긴 플라스크를 투명 필름막으로 막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크 위로 이렇게 거꾸로 투명 필름을 막아놓은 상태야. 근데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필름을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되겠니?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섞이게 된다라는 거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액체에서는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맞니? 그러면 요거 갖다가 그대로 유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된다? 투명 필름을 빼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뜨거운 물은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뜨거운 물은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의 열의 이동 뭐가 되겠어? 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거야. 자, 유형 3번 봅시다.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야. 단열, 열이 차단되는 걸 효율적으로 어떤 걸 쓸 건지 볼 건데 물병에 4도씨의 1리터씩을 넣을 거야. 똑같은 물병이야. 다 똑같은 물병에 4도씨의 물을 1리터, 1리터, 1리터 다 집어넣고 여러 가지 단열재로 감싼 다음에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를 측정하였더니 그냥 놔뒀을 때, 신문지로 쌌을 때, 손수건으로 쌌을 때, 알루미늄 포일로 쌌을 때, 즉 단열재를 뭘 썼느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게 결국에는 단열 효과가 좋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랬더니 여기 포일로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물병의 온도 변화가 가장 적었다. 즉 열이 이동되는 것을 막아서 이 안에 4도씨의 물이 온도 변화가 적으면 적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치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온도 변화가 가장 적은 게 단열 효과가 좋은 거고 온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단열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신문지, 손수건 이렇게 했어. 4도씨였어. 처음에. 그런데 신문지로 싼 거는 나중에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니 10분이 지난 다음에 온도를 재보니까 5도씨가 됐더라. 얘는 7도씨가 됐더라. 그러면 누가 단열이 더 좋은 거야? 4도씨에서 1도씨밖에 차이 안 나는 온도 변화가 적은 신문지가 손수건보다 더 단열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물병의 온도가 가장 작았다. 알루미늄 포일로 된 단열재가 효과가 제일 좋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여러 가지 물질 가지고 단열 효과가 있는지 유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에 같은 양의 물을 넣었대. 여러 단열재로 시험관을 감싼 후 시간에 따라 물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인데 자 처음 온도는 다 60도 60도 다 똑같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기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모래로 감싸고 톱밥으로 감싸고 스타이로폼으로 감쌌을 때 5분 10분 결과적으로 자
공기 중에 낮았을 때는 나중에 52도, 62도니까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니? 8도씨가 나네. 얘는 11도씨가 나네. 톱밥은 몇 도냐? 1도씨 차이가 있고, 스타이로폼은 4도씨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니? 그러면 8도씨, 11도씨, 1도, 그 다음 4도네? 단열 효과가, 단열이 잘 되는 거, 단열 효과가 제일 좋은 건 뭐라고 했어? 온도 차이가 적게 나는 거라고 했어. 온도 차이가 적게 나는 거 누구니? 톱밥이 되겠지. 단열이 잘 되는 순서 누가 돼? 톱밥. 그 다음 4도씨 스타이로폼. 그 다음 8도씨 공기. 그 다음 모래순이 되겠습니다. 됐니? 이게 이제 열의 이동과 관련된 실험 관련돼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유형들이야. 여기를 벗어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열평형 가보자. 열평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온도가 다른 서로 다른 온도가 다른 물체를 서로 이렇게 접촉을 시키게 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된대. 맞아? 뜨거운 것과 차가운 물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뭐가 이동해? 열이 이동을 한대. 맞니? 열이 이동을 하게 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됐니? 자, 탐구 A 138쪽 가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열평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량을 측정하는 열량계에다가 뜨거운 물을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뜨거운 물을 담긴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를 집어넣을 거야. 뜨거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담겨져 있는 비커를 넣게 되면 여기 비커가 이렇게 위에 떠 있겠지. 여기 물은 이만큼 차져 있고 여기는 뭐가 돼?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기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디지털 온도계를 꽂아 놓은 상태로 놓고 2분 간격으로 이 온도를 측정을 해봤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보니까 뜨거운 물 같은 경우 바깥의 뜨거운 물은 처음에 60도였는데 시간이 2분, 4분, 6분, 8분 지나니까 어떻게 40.5도, 33도, 30도, 30도 어떻게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30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됐네. 자, 그에 반해서 차가운 물의 온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10도였다가 23도, 28도, 30도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갔지. 그러다가 30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래. 시간에 따라서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대로 놔뒀어. 2분, 4분, 6분, 8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점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의 온도는 찍고 연결하니까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가게 되더라. 그러다가 어떻게 되니? 여기 6분이 됐었을 때 30도로 뜨거운 물이 됐든 차가운 물이 됐든 둘 다 60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됐더라라는 거지. 두 물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이 온도가 같아진 후부터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때를 뭐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열은 금방 어떻게 되니?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니? 낮아지게 될 거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높아져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서로 접촉을 시키면 뜨거운 애는 온도가 낮아져. 차가운 애는 온도가 높아져. 그러다 어느 때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쭉 이어지게 된다. 그게 뭐야? 열평형 상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쉽지?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A와 B 사이 열이 이동하는 방향. 자, 보자. 그림 물체 A와 B를 접촉할 때 두 물체의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건데 A는 점점 낮아지고 B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A에서 B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온도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지니까 A에서 B로 이동하겠다. A에서 B로.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을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을 하시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60도에서 점점 50도, 40도, 30도까지 낮아지게 됐어. 즉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둔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점점 둔해진다. 맞아? 온도가 낮아지니까. 자, 왼쪽 봅시다. 열평형 상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아까 얼마라고 했니? 저 위에서 보니까 6분이 됐었을 때 열평형 상태가 이루어졌니? 근데 2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의 온도는 높아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낮아진다. 반대로 얘기했지. 어떻게 되니? 뜨거운 물은 낮아지고 찬물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바꿔 얘기를 했어. 열평형 온도는 항상 접촉 전 차가운 물 온도와 뜨거운 물의 온도의 중간값이다 라는 거야. 아, 중간값. 지금 60도하고 10도하고 중간값이 얼마니? 지금 50도 차이니까 50도 차이 25 해서 10에다가 25도 해주면 얼마니? 35도거든? 중간값은 35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열평형이 이루어진 온도는 얼마에서? 30도지? 즉, 자, 열평형 온도라고 하는 건 지금 위의 실험은 30이었어. 30도가 열평형 온도였어. 그러면 이 뜨거운 온도 60도하고 10도 사이에 열평형 온도가 오는 건 맞아. 그런데 중간값은 아니었어. 30도. 이 중간값은 35도거든. 그럼 35도가 중간값인데 지금 30도에서 열평형이 이루어졌다. 즉, 열평형 온도는 항상 접촉 전 차가운 물의 온도와 뜨거운 물의 온도의 중간값이다? 아니라는 거지. 항상 그 사이의 값은 맞는데 중간값이 아닐 수도 있고 중간값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위에 있는 것은 일단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냈으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여기처럼 30도, 35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 차는 점점 줄어들어. 처음에 이만큼 50도 차이가 줄어든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 차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을 한다. A에서 B,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한다. 맞겠고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차가운 물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진다. 맞아? 맞지? 차가운 물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질 거고 얘는 점점 둔해지게 되겠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XX555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열평형에 대해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우리가 뒤에 탐구에서 봤다시피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뭐가?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다 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됐지? 실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징 봅시다.
자,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두 물체 온도가 같아졌으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딱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자, 열을 얻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니? 활발해지게 되겠지. 열을 잃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겠다. 맞니?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라는 거지. 이 온도 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맞니? 이것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열의 양, 열량.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단위로 쓰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동한 열의 양, 열량. 자, 그러면 열평형에 대한 이러한 설명 기억을 해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를 볼 거냐면 온도, 이러한 그래프로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쉬울 거야. 자,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를 접촉을 했을 거야. 그러면 접촉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뭐가 이동을 한대? 열이 이동을 한대. 열이 이동을 하니까 얘는 열을 뺏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점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고, 얘는 열을 얻어왔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활발할 거야. 그러다가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입자 운동은 어떻게? 점점 둔해지게 될 거야. 그 다음 온도가 낮은 물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니까 둔했던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겠지. 맞니? 그래서 이게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얘는 낮아지면서 입자의 온도가 점점 둔해지고, 얘는 입자의 온도가 점점 활발해지다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는 같아지게 될 거야. 그치?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때를 열평형 상태가 되게 되면 온도가 낮은 물체와 온도가 높은 물체의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했어? 서로 같겠지. 온도가 같으니까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다, 운동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해석에 이것만 보면 되겠네.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라는 거. 아니?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 얘가 받은 애랑 같다라는 거야. 온도가 낮은 물체가 받은 열의 양과 같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평형 상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우리가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게 열평형 상태의 이용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맞니? 그 다음 우리가 한약이 들어있는 팩이 있어. 비닐로 된 파우치에 대한 이걸 데피려고 하면 직접 전자레인지에다 데피려면 이게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뜨거운 물에다가 갖다 놓고 한약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한참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지겠지. 이게 뭐가 되겠어? 열평형 상태의 이름이 되겠어. 그리고 혹은 밑에 편의점 가보면 온장고에 뭐 들어있어? 온장고에 거기에 음료수들 캔커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꿀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들어가 있을 거야. 따뜻한 또 쌍화탕 같은 거 그런 것도 들어있지. 다 똑같이 열평형 상태에 이동을 한 거지. 자,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서 차게 보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평형 상태의 이용의 대표적인 얘기가 될 거야. 냉장고. 그리고 생선을 큰 마트 가보면 생선을 어디 위에다 올려놓냐면 얼음 차에다 깨놓고 그 위에다가 생선들을 쭉 디피를 해놓지. 왜냐면 손님들이 보기 쉽게끔 거기다가 진열을 해와야 이제 살 생각이 드니까 그걸 그냥 올려놓게 되면 상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올려놔? 얼음 위에다가 올려놓게 돼서 차갑게 신선도를 유지를 하는 것도 열평형 상태의 이동의 예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9번,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 접촉을 시켰대. A는 50도, B는 10도네.
단 A와 B 사이에서만 열이 이동을 한대. 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없다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야. 자,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니까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 A의 온도는 점점 높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게 될 거고 B의 온도는 낮은 온도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점 높아지겠지. 그러면 온도가 A는 낮아지게 될 거니까 입자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둔해지겠네? B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의 온도는 활발해지겠습니다. 자, A가 잃은 열의 양. A가 잃은 열의 양. 그거는 뭐랑 같아? B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 A가 잃은 열의 양은 B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 됐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자, 오른쪽 그림은 물체 가와 물체 나를 접촉시켰을 때 가와 나의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사이에 열이 이동하는 방향. 가와 나 어디로 이동하겠어? 가에서 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AD 중 열평형 상태 구간 어떻게 돼? 열평형 상태는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는 어디가 되겠니? 여기서 이쪽 단계니까 D가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